왜 물질은 전기를 띠게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기를 띠면 물질이 있는 거지 물질이 없을 때 전기를 띠지는 않거든요. 그럼 물질이 왜 전기를 띠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내용이 아니고 중2 내용을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전기라고 하는 파트를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배워요. 자, 물질에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실제로요, 어떤 물질이든지 다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게 쉽게 발생하는 아이도 있고 어렵게 발생하는 아이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물질은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전기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은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남겠죠. 그게 뭐라고 배웠어요? 원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자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거짓말. 이 거짓말 누가 했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어. 이 거짓말 누가 했어? 돌턴이 했거든요. 그래서 돌턴이라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어 라고 하는 돌턴이 원자의 개념을 잡아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원자를 이렇게 커다란 구의 형태로 그려놓고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는 없으니까 속이 비어있는 구의 형태로 그려놓은 사람. 이 사람이 돌턴이야. 근데 너네 알지? 원자는 실제로요 속이 비어있는 구의 형태야? 아니죠. 원자 속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들이 들어있어요. 됐죠?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뭐라고 하냐? 원자핵이라고 해요. 이 원자핵 속에는요 사실은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와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 두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우리 뭐라고 불러? 양성자. 네, 이걸 양성자라고 해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우리 전기를 전하라고 해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라고 하는 입자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입자 들어있네. 걔를 뭐라 그러니? 중성. 그렇죠. 양도 음도 아닌 중성이야. 그래서 중성의 입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원자 속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만 있다면 원자는 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원자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조건이 있어. 어떨 때가 원자라고 부른다? 양성자의 개수. 네, 바로 전기적.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 중성이어야만 원자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너네 알아? 내가 이렇게 쓰면 이거는 어떤 원자를 쓴 거야? 나트륨.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의 원자 번호 몇 번인지 혹시 아세요? 11번. 11번이에요.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후, 내, 나. 그래서 11번이거든요. 원자 번호가 11번인데 원자 번호는 원소기호 왼쪽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요. 얘는 원자 번호가 11번이 나트륨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자 번호가 11번이라는 건 뭘까? 바로 이 안에 양성자가 무려 몇 개 들어있어? 11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요. 이러한 양성자가 무려 11개가 들어있는 원자핵을 가지고 있어. 이 플러스가 무려 11개가 있어. 이게 나트륨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나트륨 원자가 되는 이유는요. 바깥쪽에 플러스와 같은 세기만큼의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모두 들어있다는 얘기야. 전자도 들어있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가 원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면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얘와 똑같은 세기만큼의 마이너스 성질을 만들어서 중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자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전자 몇 개 있어야 될까? 11개가 있어야 정확하게 중성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양성자 하나의 전기적 세기와 전자 하나의 전기적 세기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개수만 같으면 정기적으로 중성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양성자 하나의 전기적 세기는 실제로 얼마인데? 라고 하면 실제로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전기적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과학자의 이름을 써서 쿨롱이라고 불러요. 실제 이만큼의 세기밖에 안 돼. 그러면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실제 전기적 세기도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 중성자는 전기적 세기 안 껴. 이런 입장이야. 됐어? 그러면 이게 11개 있으니까
나트륨의 원자핵의 정기적 세기가 얼마야? 이거의 11배야. 계산해봐. 더럽게 숫자 복잡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값으로 계산하는 거 더럽게 복잡하다. 그러니 나는 실제값이 아니고 이거를 상대적 값으로 표현을 해. 양성자 하나의 상대적 정기적 세기를 우리는 얼마로 쓴다? 플러스 1로 그냥 하자. 그러면 전자 하나의 정기적 세기를 상대적으로 얼마로 쓰면 되겠다? 마이너스 1로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하나가 아니고 11개가 있으면 플러스 11만큼의 정기적 세기를 띠고 있는 원자핵을 가지고 있으니 전자도 마이너스 11만큼의 세기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중성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의 실제 정기적 세기가 아니고요. 상대적 정기적 세기를 가지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뿐이야. 실제 세기는 이래. 알겠어? 이런 구조야. 이렇게 되어 있어.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만 중성인 상태를 띄어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됐어? 네. 그러니까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전자도 11개 있는 나트륨 원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만약에 원자라면 실제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요. 얘네들의 균형을 깨트리면 11개인데 11개가 아니고 11개인데 12개 또는 10개로 균형을 깨트리면 네, 중성이 아닌 상태로 바뀌어요. 이렇게 중성이 아닌 상태일 때는 더 이상 원자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화학 시간에는 이온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양성자는 11개 있는데요. 전자를 12개로 바꿨어요. 그러면 뭐가 세진 거야? 마이너스가 세진 거죠. 얼마만큼? 1만큼. 이거를 우리는 원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 거예요?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온이야. 음이온이라고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의 개수가 10개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플러스가 1만큼 세기 때문에 얘는 양이온이라고 할 거야. 그 양이온은요. 나트륨 Na 플러스 1인데 1은 생략하기라고 그랬으니까 1 이렇게 쓴다고요. 만약에 이 상태라면 Na 마이너스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하량을 오른쪽 어깨 위에 쓰기로 했어요. 1은 생략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양이온이라는 건 전자를 잃었네 라는 뜻이야. 음이온은 전자를 얻었네 이런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요.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중성이 깨진 상태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화학 시간에 배우는데 이거를 물리 시간에는 이온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네,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는 띠 입자로 바뀌었어요.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같은 건데 이름만 살짝 다르게 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전자를 움직이지 않고 양성자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있죠? 양성자의 개수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더럽게 힘이 많이 들어요. 왜요? 똑같이 양성자나 전자 중에 아무거나 움직여도 되면 전 양성자 움직일래요. 이거 더럽게 멍청한 짓이에요. 왜? 힘이 100만 배 이상 더 들어요. 그래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을 우리가 이론화시키는 거고요. 실제로 물질들도 전자가 움직여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양성자에 비해서 전자가 훨씬 뭐하다? 가볍다. 가벼우니까 우리 가속도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인데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요.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커서 잘 움직여.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자들은 질량이 엄청나게 양성자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가속도가 커서 잘 움직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한다. 이 뜻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전기를 띠게 할 때는요. 우리는 전자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전기를 띠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돌토는 몰랐잖아. 돌토는 몰랐죠. 돌토는 속이 비어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 원자 속에요. 이렇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개의 입자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뭘까? 전자입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바로 전자가 가장 먼저 발견됐어요. 전자 발견 누가 있니?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전자를 발견하는 실험을 했어요.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전자 발견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실험의 이름이 뭐예요? 음극선. 그렇죠. 이 실험을 우리가 음극선 실험이라고 한다. 이 음극이라는 게 바로 전자야. 전자 발견 실험을 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 톰슨이 전자 발견 실험 어떻게 했냐면 화학 시간에 똑같은 거 배워요. 됐죠? 이렇게 금속 덩어리 있어요. 철 덩어리, 구리 덩어리, 금속 덩어리예요. 왜 금속 덩어리로 해요? 금속 덩어리에는 자유전자가 많아서 비금속보다 훨씬 더 전자를 잘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속 덩어리를 준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드글드글 할 건데 톰슨이라는 아저씨가요. 여기다가 엄청난 빛을 쏘입니다. 그럼 빛 에너지를 먹으면 전자들의 힘이 나서요. 그래서 갑자기 원자 밖으로 탈출합니다. 자, 그럼 왜 에너지를 먹어야만 탈출해?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알죠. 나트륨이라는 거 원자 속에 양성자가 11개나 들어있고요. 바깥쪽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면 뭐가 생기니? 전기요. 인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인력이 만약에 10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가 탈출하려면 적어도 10보다 더 큰 힘을 줘서 이걸 끊어야 이 새끼가 튕겨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 에너지를 얘는 톰슨은 빛 에너지를 줬어요. 그래서 빛 먹고 전자가 탈출해. 그럼 빛 먹고 탈출한 전자는 뭐라고 해? 빛 먹고 탈출한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해? 빛을 한자로 광. 네. 빛 먹고 탈출한 전자 광전자. 빛 먹고 전자가 탈출하는 걸 멋진 말로 무슨 현상이라고 할까? 광전 효과. 됐어. 이걸 한 거야. 광전 효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지만 이 실험들은 옛날에도 광범위하게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빛을 주고요. 전자가 탈출하게끔 하는 실험을 톰슨이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을 먹고 전자가 탈출을 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탈출하는 전자들이 보이니? 너네 알아? 여기 실제로 전자 있다?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여? 너무 작아서. 됐어. 여기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먼지 이거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알겠니?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죠. 전자는 더 작아요.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가 탈출도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확인했어? 신기하죠? 자, 여기에 형광물질을 바른 통 속에 얘를 집어넣고 빛을 쏘이는 거야. 이 아래에 형광물질을 발라놔. 그래놓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건다. 그래놓고 빛을 쏘인다. 그럼 빛 먹고 전자가 튀겨나간다. 나갔는데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이 새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전자가 튕겨나와서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면 여기에 붙겠죠. 부딪히는 순간 여기서 형광물질 때문에 빛이 빵 하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뭔가가 와서 부딪혔네? 이거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걸었더니 100% 플러스 쪽에 가서 부딪혀서 거기에만 빛 나오죠. 마이너스 쪽에는 하나도 안 부딪혀요.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오는 아이가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네요. 라고 하는 걸 톰슨이 알아낸 거야.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없애고요. 여기에다가 바람개비 하나를 이렇게 놔요. 여러분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손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바람 후 불어서 돌려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는 거는 이제 알았어. 형광물질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튀어나오는 아이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일까? 아니면 빛과 같이 질량 없는 현상일까? 이게 궁금한 거야. 여기서 뭔가가 튀어나오는 건 맞는데 얘가 물질이야? 아니면 현상이야? 라고 하는 게 궁금한데 물질과 현상을 나누는 가장 러프한 기준이 뭘까요? 질량이에요, 질량.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입니다. 질량이 없으면 현상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튀어나오는 아이가 아무리 작아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튀어나와 속력도 있는데 질량도 있어? 뭘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날개를 돌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돌아갈 거라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얘가 질량이 없으면 안 돌아. 여기다 바람개비 놓고요. 형광등 100만 개 켜. 이거 돌아가겠냐? 안 돌아가요. 왜? 빛은 질량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바람개비 날개가 돌까 안 돌까? 이걸 해서 빛을 막 쏴봤더니 옌병을 저 새끼가 돌아. 그럼 튀어나오는 전자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온 입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네.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하는 거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다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방해물을 놔. 그럼 얘가 튀어나올 때 얘를 어떤 경로로 움직여? 나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만약에 얘가 직진만 한다면 여기 방해물 반대쪽에 여기에 와서 전자가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못 부딪혀요. 됐어? 네. 근데 만약에 직진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꼴렁 움직이면 반대편에 와서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부딪힐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반대편에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를 봤는데 방해물 뒤쪽에 부딪히는 아이가 하나도 없고요. 그 반대쪽에만, 그 옆에 쪽에만 전자가 와서 부딪혀. 그래서 부딪히지 않는 부분이 마치 그림자처럼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되는 현상을 통해서 저기서 튀어나오는 입자는 직진만 하는구나. 요거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나는 전자라고 부를 거야 라고 톰슨이 한 거죠. 그래서 전자를 발견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걸 발견하고 나서 톰슨은요, 돌톤의 원자 모양 저거 틀렸어. 속이 비어있는 구의 형태 아니야. 이 안에 사실은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들어있어. 나 그거 발견했어. 이거야. 근데 문제는요, 원자는 중성이어야 된다죠. 마이너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만 있다면 원자는 마이너스여야 돼. 근데 중성이잖아. 그러니까 톰슨이 뭐라 했어? 나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마이너스와 똑같은 세기에 모두 있다. 플러스도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중성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마치 건포도 박힌 것처럼 아무데나 군데군데 박혀있는 이런 구조가 원자의 구조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톰슨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할까요? 러더퍼드라는 사람. 러더퍼드라는 사람은요, 얘가 플러스 못 발견했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난 저거 발견해야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똑같이 군데군데 박혀 있다면 이 새끼는 비 먹고 튀어나왔으면 얘도 튀어나와야 정상인데 얘는 왜 안 나와? 이상하네. 제가 안 나올 이유가 있을 텐데. 안 나온 건 플러스 입자가 원자 속 깊은 곳에 더럽게 무겁게 있구나. 그래서 얘는 너무 무겁고 깊은 곳에 있어서 못 나오는 거구나. 반대쪽에,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만 가볍고 바깥쪽에 있어서 쉽게 튕겨 나오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렇게 중심에 있는 무거운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를 나는 뭐라고 할 거야? 원자핵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진짜 얘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 그래서 원자핵 발견시킵니다. 이 원자핵을 발견하는 실험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뭘까? 바보! 이름이 뭘까? 알파 입자 상승. 그렇지. 너네 화학 듣고 있는 새끼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실험을 뭐라고 합니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한다. 요 얘기야. 그래서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요, 똑같이 톰슨이랑 똑같이 금속 이용하는 건 맞는데 톰슨은 금속 덩어리에 썼죠. 러더퍼드는요, 종이보다 더 얇게 금속을 펴요. 종이보다 더 얇게 금속 조기를 만드는데 이걸 우리 뭐라 그러니? 금속 박을 만들어. 박이라고 해요. 박. 금속 박을 만들어. 그럼 그렇게 왜 이렇게 얇게 펴요? 힘들게? 그래야 이 안에 있는 원자들이 겹치지 않고 한 겹으로 펴. 원자들이 겹치지 않아요. 원자 속에 있는 원자 핵들이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를 한 겹으로 펼치려고. 됐죠? 이렇게 금속박으로 만들어서요. 아까랑 똑같이 형광물질을 바른 막으로 둘러싸여 놓고, 그리고 오메가 알파 입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수학 문제 풀 때 미지수 모르나요? 미지수 모르나요? X, Y, Z로 요즘은 낮죠. 옛날에는 뭘로 났어요? 알파, 베타, 감마라는 미지수 났어요. 그래서 물질 중에서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뭔지 모르는 미지의 물질들도 있었어. 그 미지의 물질들을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 입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러더퍼드는요, 자기가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실험을 할 건데 이 물질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알파 입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알죠. 저 새끼가 쓴 게 뭐야? 너네 화학을 아무도 안 하는 걸로 할까?
이 알파 입자가 뭐야? 읽어. 아, 얘 누군데? 헬륨. 헬륨 양이온. 알겠어? 네, 우주에서 두 번째로 가벼운 원자 헬륨 양이온 쓰겠다고요. 됐죠? 이 헬륨 양이온을요, 레이저 총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 헬륨 양이온을 100발쯤 앞에다가 놓고 쏘는 거야. 드르륵 쏘는 거야. 그래서 쏘면 그 헬륨 양이온이 이렇게 튕겨나가겠죠. 근데 앞에서 100발을 빼곡하게 쐈는데 그 중에서요 90발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 금속박을 그냥 푼 거예요. 그래서 90발 정도가 여기 와서 박혀. 이게 A 위치야. 이걸 통해서 러더포드가 뭐라고 할게? 러더포드가 뭐라고 할게? 아, 내가 100발을 썼는데 그 중에서 90발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건 원자는 대부분 뭐다? 속이 비어있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원자핵 없어? 아니, 그만큼 원자핵은 작아 라는 뜻이죠. 됐어?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원자핵의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 이 뜻이야. 됐어? 네, 엄청 작구나 라는 걸 확인했어. 근데 아무리 작아도 존재한다면 100발을 빼곡하게 쐈기 때문에 어떤 새끼로 와서 부딪혀. 부딪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열나 빠른 속도로 막 뛰어와서 선생님 칠판에 부딪힌다고 쳐봐. 부딪히는 거에 나 어떻게 될까? 나 튕겨 나가죠. 그죠? 내가 튕겨 나가죠? 벽이 튕겨 나가지 않아요? 아니에요. 왜요? 벽에 비해서 내가 말해. 벽에 비해서 선생님이 인정해. 뭐야? 엄청 가벼워서 그래. 가벼운 애가 튕겨나가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부딪혔을 때 누가 튕겨나가냐? 원자핵이 튕겨나가냐? 아니면 내가 쏜 헬륨 양이온이 튕겨나가냐? 백발백중 헬륨 양이온이 튕겨나가. 이런 식으로. 헬륨 양이온이 튕겨나갑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한 것처럼 저 안에 원자핵이 있는 거 맞는데 그 원자핵이 엄청 무거운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박힌 몇몇 개의 알파 입자를 통해서 와 원자핵 더럽게 무거워. 알겠어? 이런 거 확인하는 거야.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얘가 가다가요 원자핵이랑 정통으로 부딪히지 않는데 깻잎 한 장 차이로 스치는 경우가 있죠. 스치는 경우가 있는데 스칠 때마다 뭐하니? 밖으로 밀려. 스치는 모든 아이들이 밖으로 밀리죠. 끌려가는 애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밖으로 밀려. 여기 부딪히는 위치가 또 하나 생기죠. 됐죠? 직진하지 않고 반사돼서 나가거나 휘어서 나가는 게 산란 위치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산란 위치를 통해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 원자핵이라는 거 헬륨 양이온을 밀었네? 왜 밀었을까? 헬륨 양이온이 플러스인데 원자핵도 플러스야. 그래서 청력에 의해서 밀렸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원자핵이 정말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원자 속에는 원자핵이라는 게 있는 게 분명해. 근데 그 새끼 여늘나 작은데 엄청 무거워. 그리고 플러스 전기 띠고 있어.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실험을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했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 러더퍼드는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원자의 중심 속에는 원자핵이 있고 엄청 무거워서 잘 못 튀어나오고 플러스 전기 띠고 있어. 이런 구조가 바로 원자 구조야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되겠어? 자, 근데 화학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러더퍼드까지 오고 나면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 거 발견했어. 그리고 원자핵 속에 사실은 원자핵 자체가 플러스를 띠는 게 아니고 이 안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은 중성자가 있다는 것까지 러더퍼드의 제자들이 다 발견했어. 채둥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칠판에 써있는 이 사람들이 다 노벨상 탄 사람들이야. 이거 발견해서. 알겠어? 자, 그래서 원자의 구조에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이 다 발견하는 걸 러더퍼드 시대까지 다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의 아버지가 이거 틀렸어 라고 얘기했어. 화학의 아버지가 누굴까? 물리의 아버지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죠. 화학의 아버지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요. 에이, 저좀 틀린 것 같은데? 왜요? 우주에서 오는 햇빛을 선 스펙트럼을 본 거예요. 우주에서 이렇게 햇빛이 오잖아요. 햇빛이 오는데 우리는 빛에너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한 종류의 에너지가 아니고요. 수천 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라는 입자들이 오는 거죠. 에너지가 1부터 시작해서 돼서 만까지 다양한 크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 입자가 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영역에서 우리 가시광선에 몇 가지 색깔 있니? 바보들! 몇 가지 색깔 있냐? 빨주, 노초, 파남보, 우리 무지개 7가지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빛의 3원색은 빨주파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7가지 색깔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빨주, 노초, 파란보가 나오는데 선생님 어떤 애는 빨갛게 보이고 어떤 애는 노랗게 보이고 어떤 애는 파랗게 보여요? 도대체 색깔이 달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얘하고 얘는 색깔이 달라요? 에너지 크기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 눈에 있는 시각세포는 들어오는 빛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색깔을 결정해줘요. 됐어? 네, 그래서 그 색깔로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빨주, 노초, 파란보는 각각의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 색깔이 다른데요. 어떤 색깔이 에너지가 제일 클까요? 빨주, 노초, 파란보 중에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고요.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습니다. 됐어? 그래서 에너지가 작은 애부터 에너지가 큰 애까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햇빛이 지구로 오고 있는 와중에 내가 보는 거잖아. 그걸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걸 보고 갔단 말이야. 그러면 빨주, 노초, 파란보가 다 오면 사실은 이 햇빛을 프리즘으로 보면요. 빨주, 노초, 파란보가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나뉘어서 보이는 그래서 색깔의 띠가 생겨요. 중간에 끊기는 거 없이. 그래서 얘를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무지개라고 부르는 거죠.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프리즘으로 봤는데 연병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간중간에 빛이 없어. 특정한 햇빛들이 안 와. 그래서 중간중간에요. 빨주, 노초, 파란보 중에 빛이 없어서 여기만 까맣게 보이는. 됐어?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어? 그러면 여기 있는 에너지 어디 갔어? 어떤 새끼가 먹었나 보다. 우주에 오는 와중에 누군가가 이 햇빛을 먹었나 봐. 그러면 일부를 먹힌 얘를 우리 뭐라 그러죠? 흡수 스펙트럼이 생겼구나. 이거 왜 먹었지? 내일 봐도 딱 요만큼이 없어요. 모레 봐도 딱 요만큼의 이 위치의 햇빛만 없어요. 근데 해가 지고 나면요 더 황당한 거 아까 없어졌던 햇빛만 그대로 다시 나타나요. 누군가가 먹었던 걸 그대로 뱉어낸 거죠. 어? 누가 뱉어냈다! 이거 뭐라 그러니? 이걸 누가 뱉어냈어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얘를 다른 말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우주 공간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 오? 누가 뱉었지? 왜 뱉었지? 이거 두 개 합치하면 다시 연속 스펙트럼이 돼요. 먹었다가 뱉을 때 에너지의 크기 차이가 전혀 없어요. 완벽한 연속 스펙트럼이 되거든요. 누가 뱉을까? 왜 뱉을까? 잘 생각해보니까 우주 공간에는 꼬매가 됐어 완벽한 진공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이십니까? 수소와 헬륨 같은 입자들이 됐어 듬성듬성 떠있단 말이죠. 대부분 이 우주 공간은 수소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주 공간에 있는 수소라는 아이가 저 햇빛을 먹었나 보다. 왜? 이렇게 원자 바깥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전자는 양파처럼 여러 겹에 전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 여러 겹의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는 그 중에서 하나의 껍질에 들어있어. 안쪽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자, 몇 번째 껍질까지 존재할까? 각각의 원자마다 무한 번째 껍질까지 전자 껍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정한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뭐가 결정되니? 에너지라는 게 결정돼요.
어떤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결정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에너지를 결정해주는 전자 껍질이 있다. 자, 그 전자 껍질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그래서 무한번째 껍질까지 존재하는데, 됐죠? 이때 무한번째 껍질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무한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야. 얼마? 너무 커서 숫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난 0이라고 할래. 무한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0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거보다 아래 껍질은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죠. 에너지도 작아지는 거야.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껍질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어떤 에너지를 가질까?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갖는 거구나 라고 얘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첫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가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각각의 에너지는 음수값이고요. 각각의 전자 껍질의 제곱분의 K라고 하는 상수만큼 모든 전자들은 에너지를 갖게 돼. 라고 하는 것도 이 선 스펙트럼의 위치로 계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은요. 이 K라는 상수를 우리 일로 봐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전자는요. 마이너스 1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애만 들어와.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더 크죠. 네.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 맞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9분의 1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들어와. 이 얘기거든요. 그럼 나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예요. 네. 그러면 너는 첫 번째 껍질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이야. 이게 점이죠. 알겠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모든 전자들은 에너지를 마이너스 1 가지고 있어. 이렇게요. 됐어? 근데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요. 나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하고 싶어. 이사 가고 싶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 조건 딱 하나 있어. 엄마가요.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대. 우리 지금 30평대에 사는데 엄마가 100평대에서 한번 살고 싶대. 살면 되죠? 우린 북한이 아니라서 이사가 자유롭습니다. 100평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한강 뷰가 보이는 강남 한복판 100평짜리로 가시면 되죠. 조건은 딱 하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들은 이사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칸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여러 칸 갈 수도 있어요. 네 맘대로 가. 조건 있어. 뭐야? 에너지. 네, 그 전자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만 가지고 있으면 가도 돼. 이 얘기야. 그럼 나는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갈래. 근데 난 지금 에너지가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에너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야 돼. 그럼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니?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얼마만큼? 4분의 3의 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어딘가에서 흡수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에너지 어디서 흡수했을까?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 중에 딱 4분의 3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쪽 빨아먹고 전자가 윗껍질로 올라가요. 그 전자가 윗껍질로 올라가는 걸 들뜬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전자가 윗껍질로 올라갈 때 이 햇빛을 먹은 거야. 그래서 윗껍질에 올라가서 놀다 보니까 별거 없어. 다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제자리로 내려올 때 아까 올라갈 때 4분의 3만큼의 에너지 흡수했죠. 내려오려면 4분의 3만큼의 에너지를 뭐 하면 돼? 방출하면 되니까 흡수한 것과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그래서 방출한 거구나. 이렇게 전자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만드는 거구나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 값이 결정되어 있는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 이 사람이 보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바로 흡수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생겨라는 겁니다. 됐죠? 졸면 뒤진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때요. 보세요. 그러면 원자핵이 있고요. 첫 번째 껍질이 있고 그리고 무한번째 껍질이 있어. 첫 번째 껍질과 무한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 얼마?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 무한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얼마? 0 이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과 무한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얼마로 놓으면 되겠다? 1. 그 1에 해당되는 간격을 요만큼의 간격으로 놓겠다. 됐죠?
이게 첫 번째 껍질이고요. 얘가 뭐한 번째 껍질이야? 자, 그러면 나는 나머지 껍질도 얘네 그려야지. 그리는데 조건. 껍질과 kop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껍질의 간격으로 그릴래. 알겠어? 라고 한 거예요.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은 예쁘게 등간격으로 그릴 필요가 없어. 에너지 차이만큼으로 그릴 거야. 알겠냐? 그럼 봐봐.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 얼마? 4분의 1이죠. 그러니 전체 1 중에 무려 4분의 3에 해당되는 높이 차이가 있게끔 두 번째 껍질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껍질은요. 전체 껍질의 간격에 4분의 3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나는 높이에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껍질과 나머지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이제 4분의 1이라는데 그 중에서요.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의 간격은 이중?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 얼마? 개노시기 36분의 5. 그래서 요 사이의 간격이 36분의 6이거든요. 그 중에서 36분의 5에 해당되는 높이 차이가 있게 그리셔야 되는 게 세 번째 껍질까지야. 알겠어?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에 간격 차이가 무려 36분의 5 나거든요. 네 번째 껍질 사이의 간격은 더 작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거 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차이가 뭐해진다? 작아지니까 간격을 조밀하게 그리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간격이 에너지 차이인데 그러면 전자들은요. 아래 껍질에서 위 껍질로 올라가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돼.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 전자들이 아래 껍질로 내려오려면 에너지 방출. 그럼 전자가 자 어떤 껍질에 있던 상관없어. 어떤 껍질에 있던 상관없이 그 전자가 어디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냐? 어느 껍질로 내려올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방출되겠냐?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그 전자가 방출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 맞죠? 그러니까 전자의 처음에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그 전자가 나중에 어디로 내려오면 되냐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그 전자가 방출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중에 어느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바로 자외선의 계열에 해당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한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우리는 나중에 뒤쪽에 있으니까 설명할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빛은요. 그래서 세 개를 합해서 빛이라고 해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들어와 라고 하는 그 빛은 이 세 개를 합해서 빛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가시광선 안에는 몇 개의 색깔이 있다고요? 7개. 그래서 알, 주, 노, 초, 하, 남, 오. 그래서 이게 가시광선이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럼 빨간색보다도 에너지가 더 작은 애들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라색보다 더 에너지가 큰 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그러면서 말씀드릴게요.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누가 가장 에너지가 크다고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고요.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보다 더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을 우리 뭐라 그럴까? 붉을 적자, 바깥 외자,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한 거야. 알겠어?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보라색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도 눈에 안 보여. 그걸 뭐라 그러니? 보라색 자자, 보라색을 한문으로 자, 그래서 자주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광선 뭐? 자외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이 셋 중에 에너지가 제일 커요. 이렇게 돼요. 알겠어? 그 중에서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요. 가장 큰 에너지인 자외선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온대. 그럼 머리 있는 척해. 이놈의 새끼들이. 야! 나 오늘 아침에 수업하는데 수업 시간 내내 누나들이 졸아서 열 제대로 받았는데 너네 쳐 졸면 나 뒤진다. 학부모 상담 들어왔거든요. 집안의 행복을 깨지는 거다 그래요. 졸려면 뒤쪽에서 살짝 서가지고요. 듣다가 잠 깨면 안 치셔도 돼요.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요즘에 학교에서 서 있는 책상도 있다면서요.
서서 공부하는 책상이 때문에 학교에 그런 거 없어? 좋은 학교를 다녀야지. 그런 게 있대요 학교에. 형아도 공부할 때. 자 그럼 꼬맹아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거 맞는데요. 1번이 에너지가 더 클까? 2번이 에너지가 더 클까? 2번. 이 길이가 에너지의 크기예요. 더 높은 데서 내려올 때 더 큰 에너지를 내보내요. 됐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는 자외선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 누가 발견했게? 과학자 이름 있어. 러더퍼도 아니야. 보고도 아니야.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자외선 계열을 방출한다는 걸 실험에서 알아낸 과학자 이름이 라이먼.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전자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몇 번째 껍질로 내려와야 되니? 두 번째 껍질. 전자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요. 두 번째로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요. 두 번째로 큰 에너지 무슨 광선에 해당될까? 이게 바로 자외선보다 조금 작은 누구입니까? 자,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요.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온다는 걸 발견한 과학자가 있어. 이름이 발머야, 발머. 발머. 이름이 발머야고, 발머. 그래서 발머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와 이렇게 해. 그래서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세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와. 뭘 것 같아? 적외선이죠. 그래서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적외선을 방출하면서 내려온다는 걸 알아낸 과학자의 이름이 좀 어려워. 파시엔. 이름이 이래. 그래서 파시엔 계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자 이름을 실제로 쓰는 건 없으니까 대충 느낌만 알면 되니까 첫 글자 딱 라, 발, 파. 라발, 파. 외워라 바보들아. 라발, 파. 알겠어? 라이먼, 발머, 파시엔, 라발, 파. 알겠냐? 이렇게 방출하면서 나온다는 걸 각각의 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이 중에서요. 내려올 때 눈에 보이는 광선. 가시광선.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는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빛을 방출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방출하는 빛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형광등 대신에 쓰죠. 그게 뭡니까? 나이트,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뭡니까? LED가 이 얘기예요. LED가요. 전자들을 들어 올려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게끔 해서 가시광선 방출하게 할 거야. 그래서 만든 조명이 LED 조명이야. 왜? 빨파초를 동시에 방출하면 무슨 색으로 보일 거니까? 백색광이 보일 거니까. 그래서 그럼 동시에 방출 안 하면 내가 원하는 색깔 만드네? 그 원하는 색깔 만들게끔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핸드폰 액정 화면이야. 알겠어? 그래서 삼성 액정 화면이 뭐야? OLED. LED 바보들아. 그렇게 해서 만든 거야. 그걸 우리나라 애들이 제일 잘 만들어. 알겠냐? 삼성에서 제일 잘 만들어. LED 방식. LED 방식. 전자를 들어 올려서 두 번째 껍질로 떨어뜨려서 색깔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빨간과 초록만 떨어뜨려. 무슨 색으로 보이게? 노란색. 빨간과 파란만 떨어뜨려. 무슨 색으로 보이니? 빛의 삼원색. 빨파. 자홍색. 파초. 청록색. 알겠어? 안 떨어뜨리면 검정색. 다 떨어뜨리면 흰색. 알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에, 핸드폰 화면에 여러 가지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LED가 지금 막 떨어지면서 색깔 만드는 거죠.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들이 움직일 때요. 각각의 광선을 방출하면서 내려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호라는 사람이 개념을 정리하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상수. 원래 K상수는 13.1인데 우린 그냥 1로 놓고 대소관계 비교하면 돼요. 네, 1로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어?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원자 핵 속에 양성자들이 드글드글하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데 얘가 원래 안 튀어나온 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뭐가 작용하니까? 어떤 인력? 정인력. 그래서 이걸 끊고 탈출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구나.
알겠어? 네 라고 한다면 꼬맹아 전기력을 이제 구할 수 있어야죠. 오늘 할 핵심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원자라고 하는 물질이 전기를 띠는 건 양성자와 전자가 있기 때문이고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전기적 인력, 전기력이에요. 그럼 이제 하자. 원자 구조 다 이해했어. 자, 그러면 내가요 전기를 띠게 했다고 치자. 어떤 입자를 전기를 띠게 했어? 그랬더니 A라는 입자는요 플러스 4쿨롱의 전하를 띠고 있어. B라는 입자는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를 띠고 있어. 두 입자가 R만큼 떨어진 곳에 있어. 2m.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서로 반대극이니까 당기는 인력, 전기력이 작용하겠지? 그러면 그 전기력의 세기는 얼마? 나 이제 당겨요, 밀어요. 이거 말고 얼마의 세기로 당겨요, 얼마의 세기로 밀어요. 이 얘기 하자고. 알겠어? 자,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꼬맹아 생각해. 이 새끼는 질량이 M이야. 이 새끼는 질량이 2M이야. 전기적 세기는 이래. 누가 더 큰 인력으로 땡길까? A가 B를 당기는 힘이 셀까? B가 A를 당기는 힘이 셀까? B가 B를 당기는 힘이 셀까? B가 A를 당기는 힘이 셀까? A가 B를 또 똑같다. 똑같다. 어떨 것 같아? 똑같죠? 왜?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은 무슨 관계를 되니까? 작반이어야 되니까. 됐죠? 그러니까 전하가 세다고 해서 더 세게 잡아당기거나 무겁다고 해서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 아니다. 그래서 서로를 당기는 힘인 전기력의 세기는 A와 B가 똑같을 거야.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맞아. 그러면 얘네들이 작용하는 전기력이라고 하는 그거요. 저 구하고 싶어요. 몇 뉴턴의 힘으로 당기는지. 전기력 구하는 식. 전기력 구하는 식. 못 외우면 병신이야 이제. R 제곱분의 크크크. R 제곱분의 크크크. 못 외우면 병신. R 제곱분의 크크크. 됐냐? 외웠지? 자, R이 뭐야?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분의 K는 전기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인데 쿨롱이라는 아저씨가 알아내서 쿨롱 상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쿨롱 상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야. 그래서 네, 근데 우리는 상수니까 그냥 일로 놓고 계산해. 알겠어? 네, 상수값 집어넣어야 되면 문제집에서 주고.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이 연락 크네. 이 정도만 느껴. 그리고 Q1, Q2는 각각의 전기를 띤 입자. 우리는 물리에서 전기를 띤 입자를 화학에서 뭐라 그러냐? 전기를 띤 입자를 뭐라 그러냐? 화학에서 이온, 물리에서는 전하. 됐어? 점전하. 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A가 띄고 있는 전기적 세기를 Q1, B가 띄고 있는 걸 Q2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A가 띄는 전기적 세기는 얼마? 4. B가 띄고 있는 거 2. 뿔마 안 넣어요? 안 넣어. 그건 인력이다, 청력이다만 확인하고 버리면 돼. 알겠어? 절대값으로 계산해.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 2뉴턴의 힘으로 당기는구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알겠어? 2뉴턴의 힘으로 당기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느낌. 이런 개로만 새끼들.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되겠어? 이러한 힘으로 서로를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니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가 드글드글하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있는데 서로 같은 힘으로 당겨. 그러니 가벼운 전자가요 이만큼의 힘을 받으면 잘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탈출 못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뱅글뱅글 돌기만 해요. 알겠어? 탈출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탈출하려면 전기력을 끊을 만큼의 엄청난 에너지를 줘야 그거 끊고 탈출할 수 있어요. 알겠어? 자, 이렇게 전기를 띤 물질들 사이에 서로를 당기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전기력 구하는 식 불러. R 제곱분의 크크크야. 크크크야. 알겠지? 이렇게 구하면 돼. 그렇구나. 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제가 구했을 때 얘는 2뉴턴인데요. 이걸 한번 붙였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얘네들을 한번 붙여. 그랬다가 원래 상태로 다시 보내. 전기력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모든 애들은 다 뭐 해주려고 그래? 같아지려고 그래. 그래서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해도 열평형이 되면서 온도가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량이 다른 아이들을 접촉하잖아. 얘네들이 순간 극도 세기도 같아지려고 그래. 그러려고 그 안에서 전자들이 확 움직여. 알겠냐? 그래서 엄마가 친구도 가려서 사겨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엄청 맞는 말이에요. 왜? 접촉할수록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닮아 비슷한 애들끼리 사겨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대단히 맞는 말이야. 물리적으로 보면. 알겠어? 그 얘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접촉하는 순간 전자들이 움직이는 전하에 재배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접촉하기 전에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세기가 4, 얘는 세기가 2 달랐는데 접촉해서 떨어뜨리는 순간 이 둘의 세기가 똑같아집니다. 자, 그럼 얼마로 같아져요? 라고 하면 Q1과 Q2를 내 반으로 나눈 만큼이 접촉한 후에 각각의 전하량이에요. 전화는 안 바뀌어요. 풀만. 그것도 바뀌죠. 그러니까 Q1 얼마? 4. Q2 얼마? R. 이거 두 개 더해서 딩. 그럼 얼마 되냐? 1. 그래서 모두가 다 플러스 극이래. 떨어뜨리면 플러스 1쿨롱, 플러스 1쿨롱이라고 하는 극도 세기도 같은 두 개의 물질이 돼요. 그러니까 접촉시켰다가 뛰는 순간 같은 극이 돼서 서로 미는 청력작용이에요. 됐어? 자, 그래서 원래 자리에다가 놨다고 치자. 그랬을 때 전기력 얼마 됩니까? 아까는 2였는데 네, R 제곱분의 크크크에 넣으면 되죠. F는 R 제곱분의 크에 두시라고요. 그러니까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쿨롱상수 1로 넣는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이니까 이게 얼마? 4분의 1 쿨롱이 돼요. 아까는 2쿨롱인데. 아니, 아까는 2뉴턴인데 지금은 4분의 1뉴턴이 돼요. 그래서 힘의 세기가 무려 8분의 1로 줄었어요. 이런 얘기죠. 알겠어? 이런 식으로요.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 중학교 내용이 아니잖아. 고등학교 내용이죠. 여기에 움직일 수 없는 가가 있어. 움직일 수 없는 가가 있다. 여기가 플러스 4쿨롱. 여기 움직일 수 없는 여기에 플러스 1쿨롱인 애가 있다. 없나? 그러면 이 사이에 어디든 상관없어. 어디든 상관없어. 가의 왼쪽 A, 둘 사이에 B, 나의 오른쪽 C, 이 세 군데가 있다고 쳐. 어디에다가 전기를 띤 입자를 놨을 때 그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가 0이 될까? 전기력의 세기가 0이 되는 위치 찾아봐. 내가 어떤 입자를 놓을 거야? 전기를 띤 플러스 1쿨롱에 전기를 띤 입자를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돼. 어디다 놓으면 정확하게 가와 나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생겨. 어딜까? 아유, 어디야? 어딜 것 같아? 어딜 것 같아? 찍어 빨리. A, B, C 가능성 어디 있어? B. B에 있어. 여기야, 여기.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놓던 마이너스 10쿨롱을 놓던 어떤 애를 하나 놔. 일반적으로 우리는 플러스 1쿨롱을 놔요. 전기적 현상을 설명할 때 항상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현상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준전화를 해주죠. 자, 기준전화를 놨다고 치자. 기준전화를 놔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이 기준전화가요. 이 새끼 플러스 밀리는 청력작용하네. 가가 밀었네 이 새끼. 이거죠. 근데요, 나도요. 플러스 뭐하니? 나도 밀어요. 나도 미네. 근데 두 힘의 방향이 뭐야? 반대야. 그러면 가가 미는 힘의 세기와 나가 미는 힘의 세기만 뭐하면 같으면 합력이 0이 될 수 있어. 여기서. 근데 여기는 안 돼. 왜요? 만약에 0다 났다면
됐죠? 가가 얘를 밀어요. 근데 나도 얘를 밀어요. 합력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같은 방향이라. 이쪽이랑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서 가운데 놔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A,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B라고 하면 몇 대 몇의 거리인 곳에 놓으면 합력이 0일 수 있어. 루트 4대 루트 4대 루트 1. 그러면 2대 1. 맞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해볼까요? 이 두 힘의 크기가 같으면 돼요. 그죠? 가가 미는 힘의 크기와 나가 미는 힘의 크기가 같으면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이 물질과 가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를 A라고 했으니까 A 제곱분의 R 제곱분의 크크크 쿨롱 상수에다가 얘 전하력 4에다가 얘는 1. 이 전기력과 얘요 떨어져 있는 거리 B죠. B 제곱분의 쿨롱 상수에다가 얘 전하량 1, 얘도 1. 그래서 곱하기 1 곱하기 1 이거죠. 그랬을 때 이 크기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상수 똑같으니까 의미 없고 얘 전하량도 똑같으니까 의미 없단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 위에 있는 분자값이 얼마입니까? 4대 1이에요. 그죠? 4대 1이야. 그러면 값이 같으려면 밑에 있는 분모값도 얼마면 되겠니? 4대 1이면 돼. 됐어. A 제곱 대 B 제곱의 비율이 4대 1이면 되니까 A 대 B의 값이 얼마면 된다? 2대 1이면 되죠. 선생님 갑자기 4대 1 어디서 왔어요? 바로 가와 나의 전압이에요. 그 전하들의 비율에 뭐 씌우면? 루트 씌우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리 비율이 나와요. 알겠어? 이 전하량의 루트를 씌운 만큼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리 비율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짓을 할 필요가 없다. 딱 봐도 안다. 알겠냐? 근데 하나만 외워라. 못 외우면 뒤진다. 선생님은 고3 애들 가르치는데 걔네들한테도 가르쳐주는 거 같네야. 무슨 뜻일까? 같네? 이거면 끝나. 같네? 이거면 끝나! 그거 같아. 같은 극들이 있을 때는, 같은 극이 있을 때는 내부의 합력이 0인 곳이 생겨요. 내부의 합력이 0인 곳이 생겨요. 같네.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였어요. 합력이 0인 곳 어디 생겨요? 같은 극일 때가 내부면 반대 극일 때는 외부에 생긴다는 얘기야. 근데 외부에 생기면 A 쪽에 생길까 B 쪽에 생길까 이 얘기죠. 어느 쪽에 생겨야 될까? 이쪽에 생겨야죠. 이렇게 생겨요. 왜? 여기에 플러스 1 플러스 있다고 쳐봐. 알겠어? 네. 가로부터요.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가 당기는 힘 받아. F가. 근데 얘 마이너스고요. 얘 마이너스고요. 얘 플러스예요. 됐어? 아이씨. 바보냐?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무슨 힘이 생겨요? 미는 힘 생겨요. 이렇게요. 됐다. 됐어? 얘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무슨 힘 생겨요? 당기는 힘이 생겨요. 됐다. 그만. 방향 반대죠? 크기만 같으면 되겠죠? 됐어? 그랬을 때 거리 비율. 몇 대면? 예외 없어요. 전하량의 교통값. 몇 대면? 2대1. 그래서 얘로부터 2만큼 떨어지고 얘로부터 1만큼 떨어진 곳이어야 되니까 전하량이 약한 애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거리 비율은 같은 크기든 다른 크기든 상관없어. 무조건 전하량의 루트값이야. 되겠어? 하겠냐?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거든요. 전기력의 세기. 자, 합력이 0인 곳은 그래서 합력이 0인 곳을 가르쳐주면 두 개가 같은 극인지 반대 극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각각의 전하량의 루트 비율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반대 극일 때는 바깥쪽에 생기는데 세기가 전하량이 작은 애 가까이에 생긴다. 전하량이 작은 애 가까이에 생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전기력이야. 이게 전기력이야.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 그 세기의 합력인, 그래서 합력값이 0인 곳의 위치, 이런 것들 자기들이 찾을 수 있으면 돼. 하겠죠? 자, 봐. 그래서 10페이지요. 전기력 구하는 식 R 제곱분의 크크크. 선생님은 9 곱하기 10의 무슨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9는 8.999에 그래서 반올림 값이라서 실제 값은 8.99 곱하기 10의 무슨이지만 우리는 다 9 곱하기 10의 무슨으로 계산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 톰슨이 전자 발견한 실험 그림 그려져 있고요. 넘겨! 자, 원자 속에 있는 구조,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위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러한 전자들이 밖으로 못 튕겨나가는 게 바로 전기력 때문이다. 되겠어? 자, 그러면서 13페이지 연속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통해서요. 원자 구조에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 넘겨 14페이지. 그래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보호고요. 이 보호라는 사람은 각각의 껍질마다 전자가 들어가기 위한 에너지 값이 결정되어 있다. 그걸 양자화되어 있다고 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15페이지 전자가요. 윗껍질로 올라가려고 그래. 올라가려고 하면 당연히 아래 껍질과 윗껍질 사이에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얘가 1이고 얘가 4라면 그 둘의 차이 3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려면 그래서 각각의 껍질이 가지고 있는 윗껍질에서 아래 껍질을 뺀 만큼의 에너지 차이만큼을 흡수 또는 방출해야 되는데 자,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에너지는 HF로 계산해요. 파동의 에너지는 HF로 계산해요. H는 플랑크라는 사람이 알아낸 상수값이니까 의미 없어요. F는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야.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빛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값도 커요.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kop질로 올라갈 때요. 왠지 그 두 개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은 HF라는 그래서 식으로 에너지를 구하면 되고 이때 이 빛의 진동수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진동수는 H분의 A2-E1을 계산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껍질을 이동할 때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의 진동수가 이렇게 계산된다. 라는 얘기들이 1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넘어가. 그 중에서요.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16페이지 자외선 계열의 빛을 방출한다. 라이먼 계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시광선 계열의 빛을 방출한다. 발머 계열.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적외선을 방출한다. 파시엔 계열. 그래서 라발파. 알겠냐?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넘겨. 18페이지 보면 이거를 아주 예쁘게 자세히 그려놓은 그림이 18페이지 전체에 나와 있어. 보시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분광기를 통해서요. 방출되어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 21페이지가 오늘 배운 우리들 내용을 간단하게 요점 정리해 놓은 거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자, 숙제는 24페이지부터 시간이 지나서 문제를 못 풀었네요. 2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문제 풀어보고 숙제. 뭐? 예쁘게 와! 채점도 하고. 알겠지? 오케이. 내 새끼를 못 하겠다. 오늘 시험지 틀린 거 오답 좀 해.